유승민은 그래서 성취해충 모형으로 본 영양 진단을 유승민은 22강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2년 전이죠. 22년 10월 1일 날 유승민을 했어요. 유승민에 내가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국힘당에서 유승민이 가장 유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다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에요. 정말 이게 저거 사람일까? 이럴 정도로 엉터리 같은 인간들이 거기 꽉 차 있습니다. 근데 유승민만 조금 똑똑해요. 아주 많이 똑똑하진 않지만 그래도 쓸만해요. 그래서 188강에 2023년 10월 1년 후에 다시 유승민을 업데이트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 10월이면 내가 이 강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때죠. 2달 됐을 때요. 2달 만에 유승민을 내가 관심을 가지고 봤었기 때문에 했습니다. 정보가 많이 없었죠. 그래서 1년 후에 다시 정보가 충분히 수집됐다고 싶어서 다시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보가 별로 없을 때 유승민은 APM 지수를 보면 그때는 영양 진단을 정식으로 할 때니까 유승민은 이렇게 돼 있었어요. 약 APM 지수가 35였죠. 이재명이 74, 추미애가 69, 이탄희가 58. 그때는 이탄희를 굉장히 좋게 봤죠. 왜냐하면 법원 행정처에서 있었던 이 일을 거부하고 나와서 이제 판사로 다시 돌아와서 결국은 이탄희 때문에 대한민국 법원의 판사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자빠졌는지를 속속들이 알게 됐죠.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 법원의 신뢰도를 조사했더니 꼴찌야. OECD 국가 중에 거의 꼴찌야. 윤석열 지지율보다는 낮아. 22%인가? 독일 법원의 지지율은 70%가 확 넘어요. 그러니까 탑 10에 들어가요. 전 세계 법원 조직의 국민적 신뢰도를 받는 나라가 탑 10에 꼽아보면 다 게르만 모형을 쓰는 나라들이에요. 근데 윤석열은 그때 마이너스 58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작하자 얼마 안 됐을 때죠. 이때가 10월 1일이니까 22년 10월 1일 김명수, 김진표 이런 거 다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1년 정도 지나서 이렇게 바뀝니다. 유승민은 그동안 추가적인 정보가 생겼으니까 그거 가지고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57로 올라갔고 윤석열은 마이너스 113으로 추락했죠. 이재명은 85로 더 올라갔고 이제 다시 또 해야 될 이번에 선거가 어떻게 되냐에 봐서 이재명, 추미애, 송영길, 유승민 이런 사람들을 다 다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낙연은 마이너스 66이고 문재인은 마이너스 70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결과로 말해주는 겁니다. 결과로 말해야 돼요. 송영길은 조금 내려갈 것 같습니다. 송영길은 전략적 사고가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유승민은 많이 올라갔는데 이번에 조금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유능함은 그대로 있습니다. 국힘당에서 유승민만한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유승민에 대해서 내가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는 그 이전 강의, 그러니까 그 10월 1일 날 2023년 10월 1일 날 188강에서 했던 바로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걸 상세하게 다시 반복하지 않습니다. 유승민은 고위공직자로서의 장단점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지금 미카 키무라님 업됐네요. 그래, 예, 업데이트를 제가 합니다. 이게 마이너스로 내려가든 뭐 이렇게 이거 뭡니까? 그 플러스로 더 올라가든 항상 업데이트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모든 평가는 다 잠정적인 평가예요. 시간이 가면서 점점 업데이트 되죠. 장점이 있어요. 이 사람 철저한 준비로 국정감사에서 탁월한 면모를 보입니다.
국정감사 한 걸 보면 굉장히 아주 빠삭하게 준비해서 그 정부에서 행정부가 하는 일들을 일일이 졸겨놓습니다. 그래서 꼼짝을 못해요. 이것은 준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청문회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할 때 거기서 그 국회의원들이 나와서 그 증인들이나 또는 그 참고인들에게 묻는 질문을 보면 이 사람이 얼마만큼 그것을 꿰뚫고 알고 있고 조사를 했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그게 유능성의 한 측면이거든요. 국회의원은 바로 그걸 잘해야 돼요. 두 번째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공동체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좋은 거죠. 이건 보수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이에요. 보수주의자는 공동체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잘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리고 경제학자잖아요. KDI에서 연구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경제학자로서 일관성과 성실성을 갖춘 젠틀맨으로서의 인상을 가지고 있어요. 과장하지 않고 사실 그대로 신뢰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일관성을 가지고 말하죠. 네 번째는 이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 유복한 집안에서 자라났어요. 그 유수호 선생이라고 원래는 이제 그 대대로는 대구 지역에서 빈농이었는데 그 유수호 선생 그러니까 유승민의 아버지죠. 그 아버지가 그 머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판사가 돼서 대구지방법원 판사를 하면서 박정희 시대 때 박정희 눈밖에 나는 판결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박정희식 그런 정치나 그런 국정 운영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재임용 때 떨려나죠. 그래서 대구에서 변호사를 계속 하면서 이제 집안이 이제 일으켜 세워진 거죠. 그러니까 유승민은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그 형은 거기도 저 판사 출신이어서 지금 어디 로펌의 변호사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 딸도 있는데 딸도 무슨 약대를 나와서 약사를 한다고 그러고 그 유복한 집안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유학 갈 수 있는 정도면 뭐 아주 유복한 집이죠. 그래서 합리적인 대화 토론은 가능한데 정말 가난한 사람들의 형편과 사정을 이해할 수 있는 거냐 하는 것은 아직 못 봤어요. 근데 가장 유승민의 장점은 보수주의자의 기본 덕목을 다 갖추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큰 장점이죠. 지금 윤석열이 하는 건 보수가 아니에요. 그건 극단적인 극우파라 하는 거죠. 근본주의자들이죠. 극우적인 근본주의자들. 미카 키무라님. 네, 유승민 딸이 예뻐요. 네, 예쁜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그 유승민이 국민장이라고 그랬나? 장인? 다들 국민장인이라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유승민 선거에 나왔을 때. 잘 안 들리나요? 나 이 음향에 내가 소리 잘 들려요? 네, 고맙습니다. 내가 지금 목이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목이 자, 단점을 봅시다. 단점은 맡은 일은 잘하는데 탁월한 사회적 성취물이 적은 편입니다. 아니, 국회의원이니까 성취물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 국정감사나 이런 때 잘하는 거 그것이 국회의원으로서는 아주 중요하죠. 행정부 감시를 철저하게 했으니까. 근데 두 번째 단점은 친미주의적이고 반북주의적이고 반중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사람의.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독립된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겠다 이런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했다고 다 그러는 건 아닌데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만나면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약점입니다. 이 사람의.
글로벌한 관점에서 자신의 사상과 정치 철학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엘리트 출신이기 때문에 대중적 흡입력이 좀 부족합니다. 여기 하나 대중적 흡입력이 부족하다는 말은 결국 이번에 그 이준석이 뭐 이런저런 엉터리 같은 짓을 할 때 대통령 후보로서 예비 후보로 나와서 토론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 토론하는 내용도 보면 굉장히 젠틀하고 그러나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아주 좋은 거죠. 똑똑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 선거 총선에서 좀 역할을 많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국힘당으로서. 국힘당이 저렇게 망가진 것은 유승민이 역할을 좀 이렇게 소극적으로 물러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충분히 휘어잡고 이준석이나 이런 애들 쪼무랭이들 데리고 좀 별도의 정당을 만들든지 해서 윤석열과 싸움을 했었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죠. 기왕 정치를 하려면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점에서. 자,